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행복한 가정 만들기의 여정을 소개할 전영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현재의 가정에서 살고 있는 것을 행복하게 느끼시나요?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여러분은 가족의 일원이라는 것이 재미있고 즐거우신가요? 이 세 가지 질문에 모두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임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더 행복한 가정을 자녀들에게 전수하기 위해 이 강의가 도움을 줄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대답이 아니야, 늘 그렇지는 않아 라고 한다면 바로 이 채널에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은 고달픈 인생의 안식처요. 모든 싸움이 자취를 감추고 사랑이 싹트는 곳이요. 큰 사람이 작아지고 작은 사람이 커지는 곳이다 라고 H.G. 웰스는 영국의 소설가가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사랑이 싹트는 곳인가요? 아니면 하루가 멀다 하고 언쟁이 그치지 않는 곳인가요? 가정은 인생이라는 험한 등반 과정의 베이스 캠프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정들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급격히 상승하는 이혼율이 그것을 말해주는데요. 2016년 통계 자료에 의하면 전체 이혼 건수는 줄었지만 황혼 이혼은 급증해서 특히 55세에서 59세 이혼은 2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이 시기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남편의 은퇴와 자녀의 결혼, 독립으로 빈둥지 세대가 된 것과 관련이 있는데요. 그러나 평소에 부부간의 신뢰를 쌓고 친밀감을 형성하는 데 노력했더라면 이 시기는 제2의 신혼이 되었겠지요. 그러나 부부만 덩그러니 남게 되었을 때 함께한 시간이 없었던 부부는 서로를 원망하며 불평하다가 가정이 해체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혼과 더불어 조론이라느니 휴혼이라느니 하는 형태도 속출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바깥에서 직업적 성공을 이루었더라도 가정에서 실패하게 되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자동차의 왕 헨리 포드는 은퇴하고 어느 파티에 참석했을 때 어떤 사람이 질문했습니다. 인생의 많은 성공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성공은 무엇이었냐고 말입니다. 그때 헨리는 자신의 가정을 잘 꾸려온 것이 가장 중요한 성공이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어떤 사업적 성취보다 더 가치 있었던 것은 가정을 잘 가꾼 것이었습니다. 디트로이트에 있는 헨리 포드 기념관에 가면 헨리는 꿈꾸는 사람이었고 그의 아내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글귀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아내와 남편의 꿈을 서로 물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한번 남편과 아내의 꿈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꿈이 아무리 거창할지라도 또 아무리 소박할지라도 서로의 꿈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꿈의 성취를 위해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가정보다 더 성공적인 가정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가족관계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가족관계의 첫 번째 특성은 애정적 혈연 집단이라는 것입니다. 시도득은 못한다는 말이 있듯이 가족은 유전자의 일부를 공유하며 외모나 심리적 특성에서 유사성을 가집니다. 저희 가족만 보아도 외모는 큰아이가 아빠를 닮았고 또 성격은 엄마를 닮았으며 작은아이는 외모는 저를 또 성격은 아빠를 판박이 해놓은 것 같습니다. 또 가족은 운명 공동체인데요. 가족은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는 생활 공동체이고 모든 소유를 공유하는 소유 공동체입니다. 가족 구성원의 행복과 불행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시생 남편을 만나서 시작된 저의 달콤한 신혼생활은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남편은 결혼하고 다시 신림동 고시원으로 가고 고등학교 교사였던 저는 출퇴근을 위해서 원당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서 생활했는데요. 신림동 고시원에서 생활하던 남편은 주말이면 교회를 가기 위해 집으로 오곤 했는데 돈을 못 버는 남편이 기죽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꼬박꼬박 존댓말을 썼고요. 공부하면서 또 돈 걱정 없이 마음껏 맛있는 것도 사 먹으라고 월급이 들어오는 농협 통장에 카드를 주었습니다. 임신한 아내가 하루 종일 교단에 서서 다리가 부어가며 벌은 돈이라고 생각하니 남편은 마음이 짠해서 그 농협 카드를 잘 못 썼다고 나중에 제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지금도 농협은 거래하지 않는데요. 저는 여전히 농협을 이용하지만요. 평소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 못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한 남편은 늘 제게 내가 합격만 하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이야. 조금만 참아 라고 말하였습니다. 2차 사법고시는 학기말고사가 시작되던 7월 초에 치르게 되었는데요. 이미 그때는 배가 이만큼 불러서 만삭이던 저에게 학교에 나가는 사정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산후휴가를 일주일 먼저 당겨 쓰겠다고 이야기하고 또 아들 사랑이 지극정성이셨던 시부모님은 남편이 시험을 치르는 성균관대학교에 돗자리며 냄비, 휴대용 가스레인지까지 가지고 오셔서 소화가 잘 되는 죽을 시험 당일날 써주셨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유난을 떠는 고시생 가족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해 10월 달이었는데요. 사시 합격자를 발표하는데 요즘같이 인터넷 환경이 좋지 않았던 때라서 전화로 확인하는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학교 교사였던 저를 위해 주중에는 시부모님이 손주의 양육을 맡아주셨고 금요일이면 친정어머니가 오셨습니다. 그날은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집에 전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합격 여부를 알기 위해 남편은 집 전화를 놔두고 아파트 앞 공중전화를 택했습니다. 아들의 100일을 앞두고 우리 부부는 당신이 합격하면 찬혁이 100일 잔치 하는 거고 불합격하면 다시 당신은 고시원행이라 찬혁이 100일 잔치는 없어 라고 서로 암묵적인 약속을 해두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수줍게 들어오는 남편은 여보, 찬혁이 100일 잔치 해도 되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여보? 당신 합격했대요? 정말? 엄마 박서방 합격했대요. 이 말을 들은 친정어머니는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어머니 자신도 제가 4살 때까지 남편의 고시공부 뒷바라지를 하며 묵묵히 생계를 책임지셨던 어머니는 사위의 합격 소식에 눈물을 흘리며 좋아하셨습니다. 가끔 저는 주어진 저의 삶에 참 감사하고 고맙다가 내가 먼저 삶을 마친다면 이라고 자문해 봅니다. 그러다가 요즘 내리게 된 결론은 여보, 내가 만약 일찍 죽게 된다면 고생하지 마시고 나처럼 덜렁대지 않고 차분하고 살림 잘하는 마음 착한 새마누라 데려다 사세요 입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돌아온 답은 나와 아무것도 추억을 나눌 수 없잖아요. 아이들 키운 이야기며 당신과 함께했던 많은 시간들을 어떻게 잊겠소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 미래에도 지켜질지 안 지켜질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렇게 말해주는 남편이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아내나 남편이 혹시 내가 죽거든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살아요 하거든 넙죽 그럴게요. 내 걱정은 하지 말아요. 하지 마시고 어떻게 당신과의 추억을 잊겠소? 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부부는 운명을 같이 하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가족관계의 3번째 특성은 부여된 인간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나 형제자매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주어진 대상과 화목한 관계를 맺는 것이 우리 삶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지속적인 관계 불만이나 갈등이 있다고
관계를 끊거나 이탈할 수 있을까요? 저희 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창 자녀가 사춘기로 몸살을 앓을 때 정말 무지몽매했던 저는 기말고사를 앞두고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컴퓨터 앞에만 매달려 있는 아들에게 공부하라고 최근에도 말을 듣지 않자 옥신각신 아들과 언쟁을 벌였습니다. 넌 내 아들도 아니야. 당장 집 나가. 라고 아이를 윽발질렀던 일이 기억납니다. 여러분 집에도 혹시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나시나요? 아이는 그 말에 화가 났는지 추운 겨울날 외투도 입지 않고 양말도 신지 않은 채 집을 나갔습니다. 아들은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3시간이 지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말은 집을 나가라고 했는데 30분도 안 돼요. 제 마음이 초조해지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얇은 옷차림으로 나가서 감기라도 걸리면 어떻게 하나? 어두운 밤길에 다니다 사고가 난 건 아닐까? 염려되어 동네 구석구석 다 다니며 아들을 찾으러 다녔습니다. 12시가 넘어서야 상기된 얼굴로 집에 들어온 아들은 무작정 걸어서 서울숲까지 다녀왔다고 합니다. 아이는 따뜻한 물에 샤워를 하고 나서는 침대 속으로 쏙 들어가서 자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면 얼마나 좋으련만. 그래, 그깟 시험 잘 보는 게 대수냐? 건강하게 아무 일 없이 잘 들어와 주어 고맙다 아들아. 아무리 속을 썩여도 아무리 못나도 부부관계, 자식관계는 끊을 수 없는 법입니다. 또 가족관계는 역동적 체계입니다.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모빌처럼 가족 구성원은 서로 밀접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가족 구성원의 변화는 서로 다른 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저희 남편은 판사 생활을 하다가 공직에서 어쩔 수 없이 변호사로 직업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직업이 바뀌자 저의 라이프 스타일도 함께 바뀌게 되었는데요.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말이 회자됩니다. 판사는 사람은 들어오는데 돈은 안 들어온다. 그런데 판사는 일보따리도 함께 갖고 들어옵니다. 두 번째, 검사는 사람도 돈도 안 들어온다. 경무에 시달리기도 하지만 상명하복의 구조로 술자리가 많은 것도 이유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변호사는 돈은 들어오는데 사람은 안 들어온다. 자, 여러분은 몇 번 하시겠어요? 1번, 2번, 3번? 예, 3번이 좋으시다고요? 아, 저도 3번이 좋은 줄 알았는데요. 정말 그 말대로 남편은 하루가 멀다 하고 야근이었고 얼굴을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말대로 사람은 안 들어오고 돈 봉투만 들어오더군요. 판사였던 남편의 월급은 당시 300만 원 정도였고 늘 150만 원의 생활비를 받던 저는 월말이면 카드값이 결제될까 말까 조마조마했습니다. 생활비가 떨어지면 아이들의 저금통을 깨서 콩나물이며 두부, 계란 등을 장보러 다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신분이 바뀌자 수표에 색깔이 다른 것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점점 일로 바빠서 새벽에 나가면 밤늦게 들어오기가 일쑤였습니다. 처음에는 늘 생활비에 쪼들려 살던 사람이라 그래, 돈만 들어와도 괜찮다라고 위안하였는데 사람은 관계 속에서 친밀감을 느끼고 사랑과 소속의 욕구를 느껴야 하는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니 공허한 마음을 달래려고 쇼핑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네 아들이 돌이라는데 선물을 사러 가야지. 어버이날이네 부모님 선물을 사러 가야지. 시어머니 선물은 뭘 살까? 점점 더 쇼핑 목록은 다양해져 갔습니다. 참 여자들은 왜 이렇게 필요한 것이 많은지. 옷을 사면 구두가 없고 구두를 사면 마땅히 들 백이 없고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시작된 쇼핑은 중독 수준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공허한 마음을
물질로 달래고 있을 때 미국에 있는 작은 아들의 카톡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책이 있어야 할 책장에 마이클 조던 운동화가 하나씩 하나씩 늘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새 책장에 책은 안 보이고 운동화가 책장을 다 잠식하고 있었습니다. 아,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결심하고 이 중독의 습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MVG 고객이었던 저는 백화점 근처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사고 싶은 물건이 있을 때 이것이 과연 필요한가? 집에는 이것과 유사한 물건이 있나? 하고 자신에게 물었고, 그래도 그 유혹을 떨쳐버리기 힘들 때에는 간절히 하나님께 부탁하였습니다. 다행히 저는 거듭남을 경험하고 쉼터에서 봉사활동에 전념하고 있던 때여서 중독의 늪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해 여름에 MVG에서 잘리고 미국에 있는 작은 아들의 원룸을 방문했는데요. 아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엄마, 나 이제 운동화 안 사요. 있는 것도 팔아서 생활비로 쓰고 있어요.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들에게 운동화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 중 한 사람의 변화는 말로 하지 않아도 영적 기운이 공간을 초월하여 전달되는 것을 저의 경험을 통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현재 사는 모습은 미래 여러분의 자식의 삶의 모습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가족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가족은 후손을 낳아 양육하고 가문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최근 출산율은 계속 급감하고 있습니다. 대규모의 국가재정이 저출산 대책에 투입되는데도 출산율에 반등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개인의 삶이 녹록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른들이 제대로 사는 롤 모델을 못 보여주어서 젊은이들의 마음속에 내재된 불안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가정은 성격이 형성되는 곳입니다. 부모와의 상호작용과 양육 과정을 통해 부모의 성격 특성과 가치관, 도덕 규범 이런 것들이 자녀에게 아주 자연스럽게 전달됩니다. 특히 언어, 인지, 정서, 사회성 발달이 가족관계를 통해 형성됩니다. 저는 느긋한 문화 속에서 의사표현이 활발한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저희 친정아버지의 별명은 슬로우 전인데요. 아버지의 운전 습관을 닮아 제 동생의 차는 언제나 남에게 양보해주고 한 번 정한 차선은 웬만하면 바꾸지 않습니다. 저희 시아버님의 별명은 여기 나온 것처럼 번개박, 일명 썬더박. 저희 시댁 식구들이 가족 모임을 하면 6시에 모인다 하면 다 모여 기도하고 6시 5분에는 식사가 시작되는 수준입니다. 20명의 가족이 거의 시간을 철저히 지키는 편이라 5분만 늦어도 아주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시아버님이나 제 남편의 운전 습관은 조금만 막혀도 참지 못하고 차선을 획획 바꾸어 버립니다. 그런데 아빠 성격을 꼭 빼닮은 둘째 아들도 미국에 가서 보니 운전할 때 실시간 검색으로 막히지 않는 길을 끊임없이 탐색하면서 다니는 것입니다. 차선을 자주 바꾸다가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되다가도 또 큰아들이 운전하는 차를 타면 언제나 남을 먼저 앞세우고 한 번 들어선 길은 막혀도 바꾸지 않는 모습 때문에 때론 답답하기도 합니다. 한 번은 남편이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지내던 시절 명절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서울에 올라왔다가 아이들과 친정에서 몇 밤을 더 자고 집으로 내려가는 일이 종종 있었는데요. 슬로우 전인 친정아버지가 데려다 줄 때에는 언제나 시간에 임박하게 데려다 주셨는데 열차 출발 시간 겨우 간당간당하게 서울역에 도착하곤 했습니다. 하나는 없고 손에 걸리고 친정 엄마가 싸준 먹거리들을 한 보따리 들고 막 뛰는 것은 거의 전쟁을 불사합니다.
한편 번개 박이는 시아버지가 데려다 주실 때에는 적어도 한두 시간 전에 서울역에 데려다 주십니다. 2살, 4살 된 천방지축인 남자아이들을 데리고 넓은 서울역에 너무나 일찍 도착하는 것도 고역이었습니다. 이런 양가의 성격을 그대로 나눠 닮은 우리 아이들은 학교나 유치원 갈 때도 그 성격이 그대로 재현되었습니다. 큰아들은 언제나 느긋이, 작은 아들은 언제나 쌕쌕이, 언제나 형보다 서둘러 채비를 마치고 가방 메고 현관문에서 기다리는 동생의 모습에 아랑곳하지 않고 큰아들은 자기 밥그릇을 오물오물 다 비워줘야 일어납니다. 밥도 후딱 먹어치우는 혹은 또 시간이 부족하면 아예 밥을 건너뛰는 둘째 아들은 태평하게 밥을 먹고 있는 형을 못 보아줍니다. 결국 동생은 형아 나 먼저 간다 하고 나서면 남편은 얼른 승혁이를 먼저 학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동생을 학교에 데려다 주고 와도 형의 준비는 안 맞춰질 때도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화장실에 양치하러 들어가서 물장난도 해야 되니까요. 이렇게 두 아들 등교시키기를 6년. 남편에게 아이들 행동이 제발 바뀌지 않으니 지각을 하게 놔두어서라도 본인이 자기 습관을 고칠 결심을 하게 해야 된다고 해도 남편만의 자식 사랑 방법은 바꿀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성격의 크고 작은 부분들은 가정에서 부모를 통하여 전달되며 환경 속에서 적응하는 가운데 생겨난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족은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는 곳입니다. 생존의 필수 요소인 의식주의 해결이 이루어지는 곳이 가정인데요. 음식을 통해 건강한 영양분을 공급받아 활력을 얻게 되고 안전과 휴식을 얻을 수 있는 곳이 가정입니다. 성욕구가 충족되어야 할 곳도 가정이지요. 그런데 요즘 이런 기본적인 욕구조차 제공되지 못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방학 때마다 제가 평소에 봉사하는 요양원에서 개최되는 부모와 함께하는 학생 캠프에 봉사자로 참가해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데요. 참가자들의 지원서를 보면 아이들이 쓴 글 내용을 보면 맛있는 밥 주세요 라고 써놓는 친구들이 많은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런 친구들과 상담을 해보면 엄마가 바쁘셔서 혼자 끼니를 때울 수밖에 없고 엄마가 계셔도 늦게 일어나셔서 아침은 혼자 챙겨 먹는다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예전에 우리 부모님은 먹을 것이 없어도 자식 새끼 입에 하나라도 더 먹이려고 온갖 고생을 다 하셨는데 이렇게 먹을 것이 풍부한 세상에 조악한 식사를 하는 아이들이 한없이 가엾기만 하였습니다. 가정은 가장 강력한 정서적 지원소입니다. 가족 구성원 각자가 학교와 직장에서 고군분투하다가 저녁이면 함께 모여 허기를 달래고 피로를 해소하며 정서적인 지지를 주고받는 곳이 가정이지요. 가정은 삶의 안식처이자 애정의 원천입니다. 부모의 사랑만큼 한 개인을 가장 강력하게 지지해주는 자원은 없을 것입니다. 이번 캠프에서 가장 감동을 준 친구는 전라도 목포에서 온 영준이라는 친구였는데요. 이 친구는 상담실에 들어오면서부터 화가 나 있었습니다. 아이 참나, 엄마가 의정부인가 어딘가 하루 놀러 가자고 해놓고선 여기 데리고 왔어요. 완전 사기예요 우리 엄마. 완전 속았어요. 나 친구들하고 놀라고 그랬는데 아이 짜증나. 영준이는 의자에 앉자마자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정말 황당했겠네. 하루 놀러 온다고 하고서는 이상한 데 와서 상담도 받으라니 많이 황당하고 답답하겠구나. 그럼 선생님이 어떻게 해주면 네 마음이 좀 편해지겠니? 라고 따뜻한 미소를 머금은 채 제가 물으니까 아이는 금세 감정의 홍수 속에서 빠져나온 듯 했습니다. 아이는 천천히 자기 소개를 하더니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유치원 교사인데 아빠가
무슨 남자가 유치원 교사냐? 라고 자신의 꿈을 무시해서 다시 연예인의 꿈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무슨 네가 연예인이냐? 연예인 아무나 하는 줄 알아? 연기학원 보내줄 돈 없으니 공부나 열심히 해! 라고 다그쳤답니다. 사사건건 아버지와 부딪히고 엄마에게 대들게 되자 아빠는 자기에게 심한 언어적, 신체적 폭력을 했다고 합니다. 견디다 못해 집을 나와 갈 데가 없자 친구 집으로 갔는데요. 그것도 하루 이틀 지내다 보니 눈치가 보여서 청소년 쉼터에서 한 달을 보냈다는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한참을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고 일어선 영준이는 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제 동생은 말이 없을 텐데 쌤, 상담하다가 힘들 수도 있어요. 라며 제 걱정까지 해주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둘째는 형의 예상대로 정말 단답형으로 대답했습니다. 형과 엄마 또 형과 아빠가 벌이는 전쟁 속에 동생 영권이는 입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겉으로 조용하고 침착해 보이는 작은 아들은 엄마의 왕자였는데요. 둘째 상담을 마치고 셋째인 영훈이를 만났습니다. 친구와의 관계를 어려워하는 것 같았는데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왕따의 경험이 현재의 인간관계 속에도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얼굴에 화장하고 입술에 립스틱 바르는 것을 아주 싫어하시지만 자기는 친구들이 자기와 안 놀아줄까 봐 안 할 수가 없다고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했습니다. 청소년 또래 사회에서 집단의식이 얼마나 크게 작용하는지 알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힘들었던 이야기를 부모님께 이야기해 보았니? 라고 물어보았더니 엄마가 힘들어 하실까 봐 이야기 못했다는 말에 그 아이의 갸륵한 효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큰오빠가 엄마와 아빠와 전쟁을 치르는 동안 잘 지내고 있는 줄로만 알았던 두 자녀의 마음에도 멍이 들고 있다는 것을 부모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캠프 마지막 날 영준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쓴 편지를 차마 읽지 못하며 아들에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며 무릎을 꿇으시며 흐느끼는 모습을 보고 그곳에 모인 부모님들 중에는 함께 오열하는 분도 계셨고 제 마음도 감동으로 촉촉히 젖어왔습니다. 영준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황했는지 물끄러미 땅바닥만 쳐다보았는데요. 여기 영준이 모습이 보이시죠? 다음날 영준이의 표정은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행복해 보였습니다. 캠프 기간 내내 선후배들을 챙기고 분위기를 좋게 하는 모범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다음은 가족의 다양한 형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핵가족인데요.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져 있죠. 다음은 확대가족입니다. 조부모까지 포함된 3대 이상의 가족이고요. 제가 다니는 교회의 청년들인데요. 이 두 청년은 교회 활동을 하다가 만난 여청년과 남청년이 교제를 하고 결혼을 해서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바로 이 가운데 있는 이 아이가 이 집의 공주인데요. 결혼 전 찬양 사역을 하던 두 청년은 아이 엄마와 아빠가 되어도 현재도 찬양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남청년의 부모님과 조부모님, 여청년의 부모님이 모두 한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이 아이는 정말 행복해 보입니다. 이렇게 4대가 한 교회에 다닐 수 있는 아이는 많지 않을 텐데요. 이렇게 한 교회에서 편안하게 사돈과 시부모님이 함께 다닐 수 있는 것은 서로가 희생하고 양보하는 미덕이 발휘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짐작됩니다. 다음은 수정 확대 가족인데요. 노부모와 자녀 가족이 가까운 거리에 살면서 한 집과 같이 잦은 왕래를 하는 그런 가족입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기도 원당에서 신젓살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주중에 손주를 돌보시고 주말이면 분당으로 돌아가시던 시부모님께서 결국엔 원당에 저희가 사는 아파트 옆동으로 이사 오시게 되었습니다.
출근하는 며느리가 아들을 살뜰하게 챙겨주지 못할 것이 염려되셨는지 아침이면 추가 흔들려 칙칙거리는 압력밥솥과 펄펄 끓는 국솥을 매일 공수해 오셨습니다. 그러기를 몇 달 주변 분들 보기도 그렇고 매번 경비 아저씨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결국엔 우리가 부모님의 아파트로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핵가족에서 수정 확대 가족이 되었다가 다시 확대 가족이 된 셈이지요. 다음은 수정 핵가족인데요. 외형상 한 울타리 안에 거주하지만 별개의 주거 공간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가족입니다. 사생활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동거하는 형태인데요. 며느리가 김치는 담궈드리고 반찬거리를 사다 드리면 부모님들은 편안하게 좋아하는 음식을 해 드실 수도 있는 어느 정도의 사생활이 보호받는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한부모 가족인데요. 부모의 이혼이나 별거, 사별로 이루어진 가족의 형태입니다. 이 사진은 작년에 저희 가정이 후원한 한부모 가정 돕기 행사에서 처음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한부모 가정의 꿋꿋한 어머님들입니다. 제주도 여행을 마친 어머님들께서 장문의 편지를 보내주셨는데요. 그 내용 중에는 50평생 가족을 떠나 여행을 해본 것이 처음이라며 풍경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눈을 깜빡이기조차도 아깝다고 하시며 앞으로 열심히 살아서 자신의 아이들을 데리고 다시 여행에 오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너무나 감동적인 사연이라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우리 곁에는 우리의 도움과 또 필요한 사랑과 관심으로 돌보아야 할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함께 나누는 기쁨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준다면 그 가치는 세대 간 전수되어서 더 행복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들을 돕고 있던 노원구의 조영숙 복지사의 모습은 마치 천사의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다음은 계부모 가족인데요. 재혼 가족이죠. 가족 역동이 미묘한 갈등의 여지가 있는 그러한 가족이죠. 얼마 전 우연히 교회에서 하는 세미나에 갔다가 저와 상담을 했던 여성분을 만났습니다. 남편의 이혼 요구로 힘들어하는 아내였는데요. 어찌하든지 두 어린 자녀를 위해 참고 살아보려고 했지만 결국엔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여성분의 옆에는 아빠를 꼭 닮은 7살짜리 여자아이가 우리들의 대화를 엿듣고 있었는데요. 앞으로 이 여성이 짊어져야 할 삶의 무게와 그 아이의 앞날을 생각하니 제 마음이 참으로 착잡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가족인데요. 우리나라 혼인 비율의 7.3%가 다문화 가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곧 다문화 출신 장병들도 군대에 입소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또 여기에 소개하진 않았지만 홀로 되신 노인들로 이루어진 독거노인 가족도 우리 주변에는 많습니다. 지난달에는 제가 포천에 있는 노인복지관에서 생활관리사들을 위한 웰다잉 교육을 하게 되었는데요. 포천시에는 무려 6,500여 분의 독거노인 가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들을 방문해서 약은 드셨나요? 밤새 평안하게 잘 주무셨나요? 이렇게 여쭙고 그분들의 말동무를 해드리는 생활관리사들은 참으로 보람있고 행복한 직업으로 보였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 속에는 많은 삶의 진리를 담고 있었는데요. 젊은 시절 어떤 가족관계를 형성해 왔는지가 그분들의 현재 삶의 모습을 결정한다고 하니 오늘 우리가 대하는 소중한 가족에게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나의 가족은 건강한가?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